사료가 그대로 나와요. 매일 토하고 사료가 매일 그대로 나온다는 건 사료 트러블일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 경우는 사료를 한번 바꿔주실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사료 바꾸면 좋아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이런 경우는요. 그래서 보통 사료 트러블이 있을 때 어떻게 바꿔야 돼요? 라고 물어보면은 그냥 남들 많이 먹이는 제일 무난한 사료를 바꾸라 그래요. 가장 문제가 안 일어나는 사료. 뭐 아주 좋은 사료는 아니겠지만 절대 문제를 안 일으키는 종류의 사료들이 있어요. 뭐 로얄캐니, 힐스 사이언스 다이어트, 뭐 마즈 사료들, 내추럴 초이스, 내추럴 밸런스 이런 사료들 있잖아요. 뭐 그냥 퓨리나 이런 사료들 대부분 경우 특별한 문제를 안 일으키는 사료거든요. 레시피가 굉장히 안정적이기 때문에 해서 이런 사료를 바꿔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셋은 꼭 붙어자고 서로 그루밍되고 사이가 좋은데 종종 막내가 냐고 길게 울면서 첫째한테 대들다가 서열 다툼일 수도 있겠지만 그냥 노는 거 아닐까요? 모계중심 사회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은 중성화가 되기 때문에 모계다 뭐 이런 거 여성이다 남성성이다 이런 거 별로 없어요.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중성화가 안 돼 있다면 모계중심 사이가 많지만 중성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의미 없고요. 뭐 여성상이 그런 것도 없습니다. 뭐 모계중심 사이라는 건 단지 엄마가 자녀들을 모두 커버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지 뭐 특별히 여자가 더 상위에 있다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중성화가 안 돼 있다면 교배를 위해서 뭐 이런 것들이고 아니면 새끼를 낳고 새끼를 누가 양육하냐 이런 문제에 관련해서 모계중심 사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지 뭐 중성화가 돼 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 모계중심 사이도 아니고 그런 건 상관없고 그냥 노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서열이라기보다는요. 펫보험을 슬슬 들어야 할 것 같은데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보험사가 있을까요? 애들 키우는데 도움받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보험 관련 영상을 제가 올려놓은 게 몇 달 전에 올려놓은 게 하나 있으니까 그거 찾아보시면 아마 약간의 어느 보험사를 들어야겠구나 하고 대충 힌트를 올려놨으니까 그걸 보시고 가입을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방송으로 보험을 권유를 하거나 이 보험이 좋습니다라고 말하면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금융법인가 여신법인가 보험법인가 따로 법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보험을 추천하거나 권유할 수 있는 사람은 거기에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이 된대요. 이게 금융법에 들어가 이게 여신금융법인가 하여튼 금융법에 들어간대요. 왜냐면 보험은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금융상품은 일반인이 추천하는 것 자체가 법으로 금지가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대놓고 추천은 못하게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만 알려드립니다. 제 보험 영상을 보시면 힌트를 드려놨으니까 거기서 보시고 한번 찾아서 가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속시원히 이름을 딱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습식캔을 주고 있는데 습식캔은 어느 정도가 적정량인가요? 요거는 제가 건사료 습사료 거기 보면 나와요. 제 영상 중에 건사료와 습사료라는 영상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건사료 대비 습사료는 얼마큼 줘라라고 나오고요. 보통 건사료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뒤에 고양이 몸무게당 줘야 될 건사료가 적혀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주시면 되는데 보통 자율급식을 시키라 그럽니다. 그래서 먹는 대로 두세요. 그냥 고양이는요. 1살까지는 그냥 먹는 대로 두시면 자율급식 양이 나옵니다. 알아서 먹게 두시면 되고요. 습사료는 생각보다 많이 주셔야 돼요. 건사료의 4배를 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거의 다 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많이 주셔야 되고 선생님 카민칼라한지 있을 때는 적응이 안 되는지 뒷발이 자꾸 목을 고요. 계속 해도 될까요? 적응 좀만 더 시켜보시고요. 적응 못하는 애들도 있어요. 카민칼라가 몸에 나쁜 것도 아니고 몸에 자극적인 것도 아니지만 목에 무언가 있는 게 싫은 거죠. 그래서 제가 고양이 오면 목줄 꼭 채우느라 그러는 게 이름표하고 전화번호 적어서 목줄 꼭 채운다는 게 익숙해지라 그러는 거거든요. 그게 익숙해져야 나중에 중성화술 했을 때도 네 칼라 익숙해지고 목에 목줄에서 표시 마킹을 꼭 해야 돼. 잊어버릴 때 대비해서. 그래서 고양이는 언간하면 목줄을 채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전화번호와 이름이 적힌 아니면 전화번호만이라도 적힌 얇고 가벼운 자극이 적은 목줄을 꼭 채워주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갑자기 카민칼라 하려고 그러면 애들 싫어하는 거 당연하고요. 익숙해지게 조금만 더 놔둬보세요. 익숙해지면 여러 가지 도움 많이 돼요. 나중에 전화번호 적힌 목줄을 하기도 편하고요. 뭐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많으니까 익숙해지게 둬보시고 정 안 되면 풀러줘요. 좀 할 수 없죠. 익숙에 관련된 문제니까요. 이거는요. 뭐 자극 관련된 문제는 아닙니다. 요즘 궁금한 병 중 치아흡수 병명이 궁금합니다. 증상이나 초기 발견 방법이 궁금합니다. 보통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몇 살 때 나타나요? 5살 이후로 보통 많이 나타나요. 그리고 서든하게 나타나요. 그리고 모든 이빨에 나타나는 게 아니고 한두 이빨만 나타나고요. 재밌는 게 치아흡수 병은 대부분 안쪽으로 생겨요. 보통 시작 자체가. 그래서 아주 심해져야 바깥쪽까지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잘 발견이 안 돼요. 그래서 초기 발견을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요. 스케일링 할 때 발견해요. 그래가지고 5살, 6살 때 스케일링 할 때 치아흡수 병이네, 치아흡수 병이네, 치아흡수 병이냐고 전화해가지고 이빨 치아흡수 치읍 있는데 요거 발치를 해드릴까요? 물어보고 발치를 해요. 그래서 대부분 고양이의 구강 진단은요. 그냥 못해요. 마취하고 해야 돼요. 왜냐면 안쪽까지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건 진단이 아니죠. 사실 그냥 봐주는 거죠. 살짝요. 이빨의 안쪽을 다 훑어봐야 되는데 그러려면 마취한 상태로 봐야 되고 대부분 고양이의 구강 진단은 스케일링하면서 일어납니다. 일반적인 스케일링하면서 구강 진단을 같이 하게 되고요. 스케일링하면서 구강 진단을 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발치 스케줄을 잡고 발치를 해요. 그래서 몇 개 없으면은 스케일링 중에 바로바로 뽑기도 하고요. 너무 많다거나 아니면 좀 심각하거나 아니면 좀 어떤
프로토콜 계획이 필요하다 그러면 끝난 다음에 다음 달쯤에 발치 들어가죠. 뭐 이빨 발치해야 되고요. 뭐 이런 정도 수술적인 처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다시 내원을 시켜서 발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고양이 치읍은 원인은 알 수가 없습니다. 보통 5살 됐을 때 많이 생기고 빠른 애들은 2살 때도 발견한 적 있어요. 저는요. 그래가지고 치아흡수 병명은 통증을 병반한 병명이기 때문에 발치해야 되는 게 맞고요. 혹시 여러분이 발견을 미리미리 해보고 싶으시면은요, 고양이 치아흡수 병변이라고 구글에 치세요. 그 다음에 그 이미지로 검색하시면 고양이 치아흡수 병변 이미지가 쫙 나오거든요. 그걸 한참 보다 보면 공통점들이 있어요. 빨간 점. 자, 이빨과 잇몸의 이거는 강아지지만 이걸 참고해보세요. 연접부, 요 치액에 빨간색으로 점이 하나 찍힌 것처럼 보여요. 이게 보통 치아흡수면 때문에 덴틴층 파괴되고 그 다음에 에나멜층 파괴돼가지고 안에 치수각 노출되면서 빨간색 피가 보이는 거거든요. 아주 점으로 찍혀 보여. 그런 거 보이시면은 바로 치읍이구나 하고 병원에 데리고 와서 확인한 다음에 바로 발치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고양이 치아흡수면 사진을 많이 보시다 보면은요, 대충 이렇게 보면은 안쪽에 있을 땐 안 보이겠지만 바깥쪽에 있는 것들은 보여요. 그래서 보통 뒤쪽으로 보이거든요. 그런 거 확인하시고 그냥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 이식증 비슷하게 제가 자고 있을 때 종이나 슬리퍼를 계속 물어요. 열심히 놀아준데도 심심해서 이식증 비슷하게 생긴 걸까요? 글쎄요. 놀아준 데서는 답답합니다. 헬프미 일단 치우세요. 러시안 블루가요, 특이적으로 이식증 소인이 있어요. 정신병 소인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그루 하는 강박증 소인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식증이죠. 쉽게 말하면 러시안 블루나 이런 종류 애들, 코비 쉐이브 애들이 특이하게도 정신과적인 질환이 종종 있는 애들이 있고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당연히 더 심해져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주의를 돌려주세요, 많이 놀아주세요, 다른 씹을 걸 주세요, 이런 식으로 먹을 수 있는 걸 주세요, 이런 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그냥 과자를 주거나 간식을 주거나 사료를 주시면 되고, 얘가 보통 좋아했던 종이 특히 뭐 선호하는 재질이 있어요. 천재질이 최악이고요. 가죽 좋아하는 애, 레자 좋아하는 애, 종이박스 좋아하는 애 있거든요. 그냥 최대한 치우라 그래요. 최대한 치우라 그럽니다. 왜냐면 안 보이게 해야지, 못하게 막을 수는 없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최대한 치우시는 게 좋고, 그래도 너무너무 심해가지고 만약에 얘가 뭐 그걸 실제로 먹었어요. 그래서 탈이 났어요. 한 번이라도 먹어가지고 뭐 장폐색 와가지고 수술까지 한 번 받았다 그러면은 그때는 강박증 약을 먹이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2번은 없습니다. 무조건 처음에 사고를 한 번 쳤으면 두 번째 100% 사고 또 치니까 무조건 걔는 강박증 약 먹이기 시작하셔야 돼요. 아셨죠? 일단은요, 내 아기가 먹는 양이 적당한가 안 적당한데 표준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 하루 한 끼를 먹어요. 그래도 살이 찝니다. 이게 적당한 건가요? 적당하지 않은 건가요? 사람마다 다르듯이 고양이마다 달라. 이건 왜냐하면 대사율이 다르기 때문에 나이대별로 대사율이 달라지고 운동량에 따라 대사율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 고양이의 적정 대사율을 알아보시려면요, 일주일마다 체중을 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달을 비교하세요. 그래서 체중에 변화가 없다 그러면은 이건 얘의 적정량이, 물론 나이가 들면서 바뀌어요. 대사율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운동량이 바뀌면 바뀌어요. 그리고 계절에 따라 바뀌어요. 역시 대사율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재는 거예요, 체중을. 그래서 체중에 변화가 있다 그러면 더 먹이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은 체중이 만약에 5에서 10%가 변했다, 한 달 동안에 5에서 10%가 변했다 싶으면 많이 먹이셔야 됩니다. 덜 먹이시는 건 아셨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긴 거고, 5% 이내로 변한다 그러면 큰 문제 없는 거예요. 그대로만 가시면 됩니다. 애들의 대사율은 시시각각 변해요. 그래서 현재 상태의 대사율은 이 정도지만 계절마다 바뀌고 나이대마다 바뀝니다. 저도 젊을 때는 4끼 5끼를 먹었지만 지금은 한 끼만 먹어도 살이 찌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대사율은 바뀝니다. 제한급식을 해보니 식욕이 더 심해져서 24시간 밥만 찾고 다이어트 살을 먹이자니 알러지가 있는 첫째가 와서 뺏어 먹습니다. 큰일이네요. 놀아줘도 제자리에서 놀려고만 하고 간식도 거의 안 주는데 다이어트를 어떻게 시켜야 할까요? 먹는 걸로 시켜야죠. 방법 없습니다. 먹는 걸로 시켜야 합니다. 요거는요, 슈어피드라는 거를 검색해보세요. 일단은 제 영상 중에 고양이 다이어트 영상이 있어요. 고양이 비만에 관한 영상이 있거든요. 고양이 비만에 관한 영상과 고양이 다이어트에 관한 영상을 보시면은요, 고양이 비만이 이렇게 위험하구나, 고양이 다이어트는 이렇게 시켜야 되는구나, 그거에 대한 대충 개념을 잡을 수 있고요. 고양이 신박한 아이템에 관련된 영상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 관련된, 아니면 다이어트 영상이 조금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슈어피더라는 어떤 식기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요, 마이크로 태그가 달린 식기고요. 마이크로칩이 달린 태그를 맨 고양이가 갔을 때만 뚜껑이 열려요. 그래서 특정 고양이한테 밥을 줄 때는 이 식기를 쓰면 그 고양이만 그 밥을 먹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다른 고양이 갈 때는 밥이 닫혀버리니까는요. 그래서 이거는 2마리 각각 슈어피더 2개를 구해서 서로 다른 사료를 넣어주면은요, 각각 자기 사료만 먹을 수가 있어요. 다른 고양이는 그 사료를 못 먹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다이어트를 시켜주셔야 되고요. 얘는 식탐이 너무너무 강하고 항상 배고파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처방식으로 다이어트 시키는 수밖에 없어요. 처방식의 장점은요, 포만감이 오래간다. 칼로리는 낮으면서 먹으면은 배가 부른 상태가 오래 지속돼요. 더부룩한 상태가 지속되는 거죠. 천천히 흡수가 되니까요.
그래서 다이어트의 성공률을 높이는 거거든요.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 만약에 담배를 피우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담배를 끊을 때 그냥 생짜로 난 정신력으로 끊을 수 있어 하고 뚝 끊는 거 못합니다. 장담하건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니코틴의 어떤 중독률은요 마약을 능가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제가 해봐서 알아요. 못해요. 왜냐면 저도 못했거든요. 근데요 이거를요 보조제의 도움을 받으면 쉽게 끊을 수 있어요. 니코틴 껌이라든가 아니면 니코틴 패치를 붙이면요 진짜 쉽게 끊을 수 있어요. 그거는 제가 그걸로 간단하게 끊었거든요. 누구나 가능해요. 끈기만 가지면 가능해요. 누구나 가능합니다. 이런 보조제의 도움이 있으면요 쉽게 담배를 끊을 생각 마찬가지로 다이어트는 마찬가지예요. 보조적인 효과가 필요해요. 그래서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키는 것도 반드시 중요합니다. 선생님 저희 애들 중 누군가가 화초, 드라세나마지나 타라 죄송합니다. 드라세나마지나타라는 걸 뜯어 먹었는데 언제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아직 건강상에 나쁘지 않고 밥도 잘 먹고 배변도 평소와 같고 활력도 평소와 같은데 병원에 안 데려가도 될까요? 검색해보니 독성이 세서 식물은 다 치웠어요. 잘하셨는데 지금 제 발음을 보셔서 알겠지만 저는 이게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괜찮은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제가 들어보지 않은 익숙치 않은 이름인 걸 보니까 꼭 독성은 없을, 고양이한테 독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둘째가 직업과민 증상이 생긴 지 4개월쯤 됐는데 펠리웨이 훈증기 질개를 보기에도 별 효과가 없어요. 과민증 원인은 모르겠지만 이건 약 먹여야 됩니다. 이거는 약을 먹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업과민 증후군도 어차피 스트레스성 질환이든 아니면 통증성, 신경의 통증성 질환이든 여러 가지 원인들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직업과민 증후군이 정말 스트레스 때문이냐 아니면 이게 말초신경의 어떤 통증성 문제 때문이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뭐 스트레스다 이런 말들도 많이 하지만 실제로는 학술적으로는 이게 어떤 사실은 알고 보면은 신경통 같은 통증성 문제가 아닐까 뭐 이런 얘기들도 슬슬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약을 쓰면 대부분 좋아져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쓰는 약도 역시 뭐 가바펜틴과 같은 어떤 통증과 관련된 아니면은 스트레스와 관련된 이런 약이 같이 처방이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뭔진 몰라요. 그래도 약 먹으면 대부분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질켄펠리 같은 보조제로 효과가 없다 그러면 바로 약 먹은 거 들어가야죠. 그래서 보통 카민칼라, 질켄, 펠리웨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보조제잖아요. 이 보조제 써보고 효과 없으면 바로 약으로 바꾸는 겁니다. 요거 세 개 써도 효과가 조금씩 있다 그러면 이 보조제로 계속 처방이 되는 건데 보조제 써도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질문이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보조제 써도 당연히 약 먹여야죠. 아니 막 지금 몸이 아파 죽겠어요. 막 내가 지금 막 기침도 하고 폐병 걸린 거 아파 죽겠는데 막 비타민 먹어서 좋아지면 다행인 거죠. 막 비타민 먹고 몸에 좋은 거 먹었더니 좋아지면 다행인 거지만 비타민도 먹고 몸에 좋은 것도 먹었는데도 몸이 계속 안 좋다 그러면 빨리 병원 가서 치료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보조제는 보조제일 뿐 치료로 넘어가야 되는 단계라고 봐야죠. 이거는요. 미미키님 여러분도요 모든 사람과의 대할 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들 허용 한계라는 게 있어요. 그 허용 한계는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직장 동료일 때 허용 관계. 그래서 직장 동료라 그래도 친한 직장 관계일 때 허용 관계. 나의 접근 가능 거리, 스킨십에 가능한 한도, 농담에 가능한 한도가 정해져 있잖아요. 이 고양이가 딱 그 허용 한도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남자친구 여자친구에게 허용 한도는 훨씬 더 가깝겠죠. 스킨십의 한계도 훨씬 더 가깝겠지만요 그냥 남사친 여사친의 허용 한계도 달라요. 대화의 어떤 주제나 아니면 대화의 정도의 허용 한계도 달라요. 우리는요 모든 사람과 어떤 허용 한계라는 걸 알게 모르게 갖고 있고 서로 규정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접근거리도 알게 모르게 다 있어요. 놀랍죠. 우리 무의식 속에 이 사람과의 접근거리가 서로 정해있어요. 이 사람이 가까이 오면 나는 물러나게 돼요. 근데 이 사람하고는 어느 정도 이상으로 가까이 와도 내가 허용을 하게 되는 거리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사람마다 무의식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허용의 거리, 내 공간 안에 어느 정도까지 접근이 허용을 할지 물리적인 것 포함해서 그 다음에 정신적인 거리, 내가 말로 하는 허용거리가 모든 사람마다 우린 정해져 있고요. 소셜 포지션이 사람들마다 다르시 고양이도 그러한 소셜 포지션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얘한테 허용 가능한 거리는 내가 가까이 갈 때만이야. 네가 나한테 내가 귀찮을 때 네가 접근하는 건 허용을 못해 하고 딱 때리는 걸 수도 있는 거죠. 그거는 모든 고양이 간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규칙입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해요. 친하다 그래서 모든 걸 허용하지 않아요. 고양이들 간에는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친하다 그래서 모든 걸 허용하지 않거든요. 허용하는 범위는 사람들마다 제각각 다르거든요. 그죠? 근데 누구한테는 술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여자친구 소개시킬 수도 있지만 누구한테는 조금 더 돈 안 쓸 수도 있어요. 안 사주기 싫은 거죠. 그 사람한테는요. 그죠? 모든 관계는 다 관계별로 차이가 있고요. 이거를 영리하고 현명하게 잘 지키는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뭐 찐이 되기도 하고 개념이 없다는 소리 듣기도 하고 저 사람 좀 이상한 것 같아 이런 소리 듣기도 하고 저 사람 사패 같아 이런 소리 듣기도 하는 거야. 이걸 잘 못하는 사람들이요. 실제로 이 피곤하고 이 정신없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정말 유능하게 무의식적으로 잘 해나가고 있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정말요?
정말 무의식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관계되는 그 하루에 만나는 관계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요, 여러분은 무의식적으로 굉장히 스마트하게 잘 처리하고 있어요. 심지어 핸드폰 안에서조차도요, 막 카톡을 하면서도 그 관계들을 정확하게 인지해가지고 정확하게 적당한 거리를 선을 두고 적당하게 잘 처리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양이한테 집착하는 거죠. 고양이한테 그런 거 필요 없거든요. 집에 와서 고양이한테 여러분들이 위로받는 게 큰 부분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이에요. 나 너무 힘들었어, 사회생활은 너무 힘든 것 같아, 나 너무 사는 게 힘든 것 같아 하고 고양이한테 말할 수 있는 게, 그런 힘든 부분을 토로할 수 있는 게, 고양이는 그런 거리가 필요 없거든요. 그냥 마냥 우리를 좋아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고양이 강아지한테 미치는 겁니다. 윤샘 목욕할 때 드라이기 꼭 해줘야 되나요? 드라이 안 해주시면 피부병 생깁니다. 무조건 해주셔야 됩니다. 무조건 해주셔야 됩니다. 소리가 낮게, 너무 뜨겁지 않게 조절되는 드라이기 사시면 되고요. 비싼 드라이기 사시면 됩니다. 비싼 드라이기 사시면요, 저 조절이 다양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소음으로 너무 뜨겁지 않은 열로 천천히 드라이 해주셔야 됩니다. 드라이 안 해주시면요, 당연히 피부병 걸립니다. 드라이 꼭 말리는 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목욕은요, 샴푸기를 없애주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충분하게 헹궈주는 게 중요하고요. 충분하게 헹궈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깨끗하게 말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은요, 피부병 생깁니다. 아셨죠? 많은 분들 오시니까 다시 한번 공지할게요. 9월 25일 날 정신과 전문의 선생님인 정우열 선생님을 모셔가지고 16만 유튜버기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 정우열이라고 검색해보시면 나오고요. 이분을 모셔놓고 우리의 정신적인 건강을 한번 해결해보는, 우리의 정신적인 건강의 의문점을 해소해보는, 아니면은 여러분 팬로스에 대한 의견을 한번 나눠보는 이런 좋은 시간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기대가 되게 많이 돼요. 저한테도 되게 좋은 공부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정우열 선생님 모시고 한번 얘기해보고, 이게 한번 여러분과 한번 얘기해본 다음에 이게 반응이 좋다, 여러분도 되게 도움이 됐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다 그러면 앞으로 여러 명사들, 또 여러 전문가분들, 각 분야의 여러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한번 이런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뭐 여기는 피부병 전문가 선생님이나 아니면 피부과 전문 선생님이시나 아니면 뭐 예를 들면은 마취과 전문의 선생님, 이런 분들 모셔가지고 마취가 왜 위험한지, 왜 사고가 생기는지 이런 얘기도 나눠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여러분의 전문가 선생님들 모시고 저도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가져보는 거, 한 달에 한번 가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9월 25일 날 우리 정우열 선생님 모시고 한번 정신과 전문의, 사람의 정신과 전문의 선생님이시거든요. 모시고 우리의 정신건강,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 우리 모두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고요. 이분이 육아 관련 책도 많이 내신 유명한 분이세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정신과 상담도 많이 받으신 분이니까, 혹시 어린 자녀를 키우시고 있다 그러면은 뭐 그런 거 관련된 상담도 오늘 그날 같이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6월 25일 날 그런 상담도 받는 걸로 하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이펫 상담소 윤쌤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